마인드 스케치. 커피 좋아하시나요? 아침에 출근해서 즐기는 은은한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나른한 몸을 깨우기 위해 한 잔. 옆 사람이 들고 있는 잔에서 풍기는 커피 향기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쌉쌀한 커피에 달달한 각설탕 하나면 피곤함을 깨워주는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됩니다. 내 맘이 힘들고 외로울 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친구 있나요? 마인드 스케치가 그런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Do you feel the same when I'm away from you?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이매진 드래곤스의 Working the Wire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1부 시간은 마인드 테라피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합니다. 인천의 마인드팀 마을앱과 함께 하는데요. 손은진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다 살림하시잖아요. 네, 그쵸. 네, 제가 질문 네. 하나 드릴게요. 빨래, 청소, 요리 등등 이런 집안일 중에 뭐가 가장 하기 싫으세요? 다 하나만-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하나만 꼽는다면? 네. 저 같은 경우는 빨래가 가장 힘들어요. 예, 저 이제 안 하면 이제 쌓이고 이제 그쵸. 하자니 너무 귀찮고 5인 가족. 네, 저도 심하게 애가 쌓입니다. 셋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매일 해야 되거든요. 아우 너무 힘들어요. 강사님은요? 저는 요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쵸, 네. 힘들죠. 좀 이따 뭐 해 먹지라는 그 고민. 요리를 뒤돌아서면. 네, 네. 요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네. 진짜 요리가 가장 어렵고 하기 네. 싫은. 그렇군요. 네. 우리 강사님은 종갓집 며느리처럼 생기셨는데 네, 다 똑같은 마음이신데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정말 맞아요. 어려워요. 정말 어. 아우 네. 여름에 저희- 진짜 그쵸. 고역이죠. 저희 집이 네. 20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층까지 내려가면 너무 번거로워서 매일매일 버려야지 하면서 생각하면서도 계속 쌓이는데요. 맞아요. 그러다 이제 결국 벌레가 꼬이기 직전에 버리고 그래요. 맞아요. 네. 네. 네, 어떤 연구 결과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귀찮고 힘들어서 안 하고 버티다가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 버티는 것보다 더 커졌을 때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저만 모든 그런 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네. 네, 예를 들면 네. 음식물 쓰레기를 빨리 안 버리고 쌓아두면 냄새가 나고 여름에는 초파리 끼고 벌레가 꼬이잖아요. 그렇죠. 네, 쌓아두는 사람이 언제 버리느냐?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 아. 버티는 것보다 커졌을 때 네, 네. 네, 그때 비로소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네. 조금 냄새 날 때는 괜찮은데 그쵸, 버티죠. 네, 그때는 버틸 수 맞아요. 있어요. 네, 고통이 더 커졌을 때군요. 네. 네. 어차피 버려야 하는 건데 그 생각이 게을러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미루는 것에는 분명한 고통이 따른다고 하셨는데 네. 여러분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생각을 깨워주는 마인드 스케치 오늘도 사연 읽고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김기철입니다. 중국에서 사업 실패 후 돌아온 동생 때문에 사연을 보냅니다. 제 동생은 학교 졸업 후 선배와 IT 사업을 해보겠다면서 4년 전 중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사실 동생을 많이 말렸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경력을 좀 쌓은 후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낫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전문 분야가 아닌 제가 하는 조언은 모두 무시한 채 지금 중국 시장이 자신의 IT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며 사업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정말 사업이 잘 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결국 사업이 실패했죠. 그 사이 사업이 어렵다며 어머니께 몇 번이나 목돈을 가져가 쓰고는 빚만 가지고 돌아온 동생을 보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어머니가 동생 편에서 감싸고 말리는데요. 타지에서 고생만 하다 4년 만에 온 동생에게 왜 그렇게 차갑게 구냐면서 잘 챙겨주라는 어머니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동생에 대한 미움과 어머니에 대한 답답한 마음 때문에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그런데 엊그제 어머니 생신 때 오랜만에 본 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반년 넘게 아무것도 못하고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집에만 있었대요. 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은 또 안쓰러워서 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 사업 실패 후 큰 좌절감에 빠져 있더라고요. 중국을 떠나기 전에 자신만만하던 그 모습은 다 어디로 갔는지, 자신은 뭘 해도 망할 것 같다며 무섭고 두렵다고 동생이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지 걱정이 됩니다. 동생을 향한 미운 감정과 안쓰러운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잠이 오지 않는 요즘 도움을 받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네,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미운 동생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전해지네요. 맞아요. 그 한 번의 실패지만 그 좌절감이 너무 심하면 쉽게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나마 이제 동생분이 형의 조언이라든지 좀 주변의 말을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네네.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형뿐 아니라 온 가족이 이 동생을 안쓰러워하실 것 같은데요. 마인드 스케치에서 힘을 얻으셔서 다시 밝은 동생으로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연 들어볼게요. 네, 요즘 주변을 보면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를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져 멀어지고 연락까지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예, 지금 사연 주신 기철 씨도 사업에 실패하고 어머니에게까지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동생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의 감정도 느끼고 계시고요. 또 좌절하고 있는 동생에 대한 걱정도 겪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분노의 감정은 갈등을 야기시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감정 컨트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감정 조절의 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마음의 신호등을 켜보세요입니다. 마음의 신호등을 켜보세요. 네. 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버럭했던 적 언제셨나요?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게 얼마 네. 전에 저희 첫째한테 엄청 이제 화내가지고 네. 이제 사춘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저도 받아주다 이제 한번 폭발한 적 있었거든요. 네, 진짜 네. 그때 버럭해가지고. 네. 그쵸. 지금은 많이 좀 좋아지긴 했어요. 네. 전 최근이라 하셨는데 네. 매일 아침이죠. 네, 전쟁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네. 그럼 지금도 그때처럼 그렇게 화가 나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쵸? 네. 네. 거의 잊어버렸어요. 네. 네. 우리가 화를 낼 때를 보면 그 순간에는 끓어오르는 화 때문에 막 버럭 하고 말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는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럼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가 주어진 그 상황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외부적인 상황이 문제가 없다면 화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가 정말 우리에게 닥치는 그 상황 때문만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출근을 해서 사무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순간 직장 동료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유라 씨는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저는 상상이 딱 갔는데, 왜 날 보고 비웃지? 그치. 뭔 얘기를 했지? 맞아. 막 이런 내욕하나? 막 내욕했나? 맞아, 막 맞아. 이러면서. 네, 맞아요. 유라 씨처럼 첫 번째로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 헤어스타일이 이상한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욕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웃고 있는 동료들을 향해서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나는 감정이 들 수 있겠죠. 네.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두 번째로는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나? 나 없을 때 어떤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으로 웃고 있는 동료들을 향해서 같이 즐거운 감정이 들 수도 있겠죠. 네. 같은 상황인데 완전 다르네요. 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감정에 따라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첫 번째, 나를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 어떻게 될까요? 점심 혼자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버럭하겠죠, 진짜. 네. 네, 맞아요. 내 모습을 보고 웃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거울을 보면서 한번 내 모습을 좀 체크를 해보겠죠. 근데 만약에 내 옷 매무새나 뭐 화장, 헤어스타일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사람들이 내 모습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내면적인 걸 보고 비웃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네. 네, 동료들을 향해 반감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오해가 쌓이고 상처를 받고 동료들과 아마 거리를 두고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처럼 동료들이 내가 오기 전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얘기 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재밌냐고 무슨 막 일이야? 그러면서 뭔 얘기야? 나도 좀 알려줘. 네, 막 그럴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게 즐거울까 싶으니까 이제 동료들에게 다가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그에 따라 또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크게 화를 내고 분노의 감정 때문에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과 반대되는 상황을 만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네네. 네, 퇴근 후에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 남편에게 버럭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많죠? 네. 네. 이제 그때 제 생각은 종일 나 아빠와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과 좀 아빠가 놀아주고 내 육아도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은 혼자 누워서 편해 보이기 때문에 화가 났던 거죠. 네네. 맞아요. 네. 그쵸. 아예 그냥 눈에 안 보이면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네. 화 안 나는데 눈에 나는 보이니까. 움직이고 저 사람은 누워있으니까 화가 나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때 좀 생각을 바꿔서 종일 회사에서 힘들었을 남편이 집에서 좀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바꾼다면 네. 싸움이 나지 않겠죠. 저 싸움은 안 나겠죠. 네. 네. 힘든 거구나. 그렇죠. 네. 남편 입장에서도 그렇죠. 퇴근 후 누워있다고 화를 내는 아내에게 못 쉬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같이 화가 나고 싸우게 될 테고요. 저 사람이 오늘 애들과 하루 종일 보내면서 바쁘고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미안해지면서 하나라도 좀 더 도와주려고 하겠죠. 네. 이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면 화로 인해 갈등이 나는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사연 주신 기철 씨도 동생을 향한 분노의 감정 내면에는 내 유산이 될 수도 있는 그 돈을 어머니가 동생에게 모두 줬는데 심지어 그 돈을 다 잃고 난 동생을 향해 한결같이 따스하게 대해주는 어머니에 대한 질투심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머니는 돈을 잃고 3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따스하게 맞이해 주시고 위로해 주는 것은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죠. 네네. 그러한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잃은 돈에 대한 아쉬움보다 건강히 돌아온 아들에 대한 반가움과 감사함 때문일 것입니다. 맞아요. 네, 이때 동생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주는 그 질투심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동생이 사업이 실패하고 어머니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주더라도 모든 것을 품어주고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이 동생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죠. 기철 씨가 똑같은 상황이었어도 어머니는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네, 그럼 질투심과 화나는 감정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 감사한 감정이 꽉 채워지겠죠. 그런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에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 억울함 때문에 화가 나고 힘들 때 감정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을 바꿀 때 우리의 감정과 행동 모두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화가 나는 순간에 생각을 바꾸는 팁이 있나요? 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마음 신호등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마음 신호등이요? 마음 신호등이요? 네. 어. 네, 오늘 주제와도 같은 이야기죠. 네, 마음 신호등은 내 마음을 표현하기 전에 지켜야 할 마음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도로의 교통 신호등처럼 우리 마음에도 신호등을 달아서 규칙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갈등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빨간불입니다. 우리 교통신호등에서 빨간불일 때 어떻게 하죠? 멈추죠? 네. 똑같아요. 화가 나는 상황에 가장 먼저 마음의 신호등에 빨간불을 켜는 거예요. 내 감정의 표현을 멈추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말하기 전에 3초만 기다립니다. 아, 네. 3초가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네. 노란불을 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 모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게 집중되어 있던 생각을 전환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이거는 좀 훈련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좀 연습을 해봐야 돼요. 네, 좀 네. 기억하긴 쉽죠. 빨간불, 노란불. 노란불, 네. 초록불. 쉽진 않겠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초록불을 켜는 거예요. 교통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우리는 좌우를 확인하고 천천히 건너가는 것처럼 이 우리 마음의 신호등에서 초록불이 주는 신호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본 상태에서 화를 내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때 아마 전에 마인드 스케치에서 다뤘던 나 전달법을 이용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 예전에 네, 기억나시나요? 나전달법, 그 기억하기로는 나의 감정은 상대방에게 그쵸. 솔직하게 전달하는 네. 것. 예, 맞아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상황을 뭐 비난하는 네. 게 아니라 네네. 거기서 느낀 내 감정을 전달한다는 거죠. 맞아요.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아이와 이야기하다 보면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너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집에서 쿵쿵 뛰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드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문장의 주체는 바로 너인, 아이가 되죠. 이렇게 부정적인 문장의 주체가 된 아이는 부모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자존감을 다치게 됩니다. 이때 나 전달법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평을 넣지 않고 대신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위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도 상처를 받지 않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요. 특히나 엄마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아이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고치고 엄마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고자 노력하는 거죠. 네. 네, 이처럼 우리가 분노의 감정으로 힘들 때 마음 신호등과 나 전달법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고요. 상대방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해 본다면 마음을 나누고 현명하게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네네. 나눠 전달법은 좋다는 건 아는데 자꾸 까먹게 돼요. 오늘은 좀 써서 싱크대에 붙여놓을까 봐요. 네. 그러니까요.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철 씨가 사업 실패 후 큰 좌절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동생을 향해 걱정하고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큰 좌절감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불안과 좌절의 감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네네. 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한 감정은 자신감을 잃게 하고요. 또 자존감도 떨어뜨리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두 번의 실수나 큰 실패를 한 사람들은 기철 씨의 동생분처럼 나는 무능해 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죠. 저희 딸이 7살이 되었을 때 어린이집에서 줄넘기를 처음 배웠어요. 네, 그래서 처음 이틀 정도 해봤는데 아무리 해봐도 한 번을 넘지 못하고 걸리더래요. 네. 옆에서 어렵죠. 안타깝죠, 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어린이집 체육 시간에 줄넘기 시합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제 줄넘기를 챙겨주는데 아이가 나는 줄넘기 안 할 거라면서 안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물어보니까 줄넘기를 함께 배우던 반 친구들은 1개, 2개, 또 어느 친구는 10개 이상도 잘 넘는데 자기는 자꾸 걸리니까 난 줄넘기 못해. 줄넘기는 재미없어. 이제 줄넘기는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이틀 해봤는데 이제 실패만 하니까 나는 줄넘기에 소질이 없어.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쓴 줄넘기의 줄이 아이의 키에 비해서 좀 길었던 거예요. 아이고. 네. 네네. 네, 다른 줄넘기로 이제 길이를 조절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아이가 어렵지 않게 한 개를 성공하더라고요. 네. 그 후로 이제 줄넘기를 2개 연속을 성공하게 되면서 아이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제 나는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줄넘기를 또 좋아하게 네. 되더라고요. 2개 이상 연속한 게. 네, 그러니까 처음 7살 때 한 큰 거죠. 성공이었어요. 네. 이거 들으니까 이제 불안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거기에만 빠져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벗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걸 네.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어린 딸이 그 어렸을 때부터 터득했네요. 그러게요.
여러분 수영 선수 김세진 씨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시나요? 네. 콩쿠사에서도 기억해요. 한번 소개됐었죠. 네. 로봇다리 세진이요. 네, 맞아요. 이 김세진 선수는 두 다리가 없고 오른손에 손가락 3개가 없는 무형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께 버림을 받고 장애로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또 소심한 아이였죠. 이후 새어머니 양정숙 씨를 만나서 장애를 극복하고 2009년에 영국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3관왕을 수상을 하고요. 이후 아시아 최고 기록을 세우는 등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네. 네, 장애를 가진 그가 세계적인 수영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어머니의 특별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가르침은 바로 넘어지는 법을 알려준 것이었죠. 쓰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라는 그 가르침으로 그는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고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실패가 찾아오죠. 하지만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또 다른 도전도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함으로 좌절하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아무 도전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실패를 하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 두려움에 도전을 하지 않아서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도전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이뤄보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큰 꿈을 향해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생을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강연 들으신 것처럼 동생에게 형의 마음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도 더해졌잖아요. 그래서 동생의 행동이 아닌 형이 지금 느끼는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면 동생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또 실패로 아무것도 못하는 동생에게 마인드 스케치 많이 들려주세요. 네. 네. 꿈과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네,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유라 씨? 네, 오늘 강사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감정조절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감정에 빠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도전하고 또 기다리면서 이제 감정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서 너무나 네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2회에 걸쳐 감정 사용법에 대해서 강사님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듣기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두 분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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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 곡 듣고 입으로 찾아올게요. B2B가 부릅니다. 괜찮아요. 이승기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찾아오는 어려움. 당신은 어디에서 어떤 해답을 찾습니까? 인생의 길을 책에서 찾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책을 읽으라고 할까요? 정말 책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해주기라도 하듯 책을 읽어 자신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킨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주식회사 영라한 영어학원의 원장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정회일 대표입니다. 정회일 대표는 어릴 때부터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싫어했고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조용히 뒤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생겨난 아토피로 병원에 다녔는데 별것 아니라며 처방해준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심해져 주사를 맞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실제 그가 복용한 약은 부작용이 심해 쇼크사를 할 수도 있는 약이었습니다. 결국 아토피는 점차 만성화가 되어 효과를 얻지 못해 약을 끊었습니다. 약을 끊자 스테로이드제로 막아놓았던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 몸이 터져 피와 진물이 흘렀고 하도 긁어서 손톱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하루에 20리터의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말랐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지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살 의지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어머니께 미안하고 막상 죽으려 하니 어린 나이에 해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억울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데 2년, 잠을 편히 잘 수 있게 된 데는 5년, 상처 때문에 반팔을 입는 데는 8년이 걸렸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며 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쯤 그는 학업도 중단한 상태에 아버지의 사업마저 실패해 수억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굶는 날이 많아지고 자신감도 친구도 없고 몸도 안 좋았던 그때 그의 삶은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 찼었다고 회상합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체처럼 누워 있었는데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울하게 있다고 세상에 불평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었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본 책을 다시 들춰보다 이런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지? 왜 나는 방 안에만 있지? 밖에 나가보고 싶다. 생각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은 어른이 되는 것이 꿈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0살 전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그곳에서 어른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걸을 수 있다는 것이, 2 팔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당장 뭘 할지 몰랐습니다. 책을 보다가 좋아하는 것을 해 라는 문구에서 나는 뭘 좋아하지? 질문을 던지고 관심 가는 걸 적었습니다. 또 의미 있는 일을 하자라는 문구를 봤을 때는 독서, 영어, 노래, 운동, 건강을 노트에 적고 조금씩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길게 집중하기는 힘들었죠. 더 책을 보다 보니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문구가 나와 나름대로 자신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정회일 대표는 그저 실천하는 책 읽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3,000권 이상의 책을 읽은 정회일 대표. 지하철을 탄 어느 날 영어 원서를 읽는 사람을 보고 반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본인이 직접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인터넷에 광고를 내고 사람들을 모아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공부 6개월을 하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전공한 것도 아니고 유학 이력도 없어서 무시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는 잃을 게 없으니 가르치는 것이 온전히 자신의 경험이 됐습니다. 300권이 넘는 영어 학습서와 원서를 읽으며 수천 명의 영어 학습법을 연구했습니다. 그중 해외파나 어려서 영어를 익힌 이들을 제외하고 국내파 중 성인이 되어 영어를 잘하게 된 경우를 연구해서 학습법과 교육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초보였던 내가 어른이 돼서 영어를 잘하게 됐으니까 이런 내가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겠다. 영어 학원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앞에 그는 또 책을 들었습니다.
학원 등록증을 받아서 나올 때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아팠던 것, 무시당했던 것이 떠올라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어떻게 벌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은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멋있는 걸 기대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책에 매달리죠. 라고 말하는 정회일 대표. 그는 오늘도 책 속에서 자신의 성장 비결을 찾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사과 하나, 한 입 크게 베어 물려다가 멈칫. 농약이 남아있지 않나? 의심과 불안이 먼저 씹힙니다. 보이지도 않는 무엇이 묻었다는 건지 과도를 들어 껍질을 깎습니다. 껍질에 묻어있는 의심. 어쩌면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마음 같습니다. 솔직히 다가오는 상대에게 편견을 더해 방어막을 치진 않았나요?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꾸미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